안녕하세요. 예, 이번 시간에는 지난 시간에 이어서 사회학 방법 두 번째 시간입니다. 먼저 우리가 과학적 방법에 대해서 살펴보는데요. 그 사회학은 자연과학에서 사용하는 방법을 사용하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회학은 어떻게 보면은 자연과학의 그런 방법론을 많이 차용하기도 합니다. 사회학은 인문학이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인문학에서는 자연과학에서 사용하는 방법을 차용하는 그런 경우들이 비일비재하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사회학이 어느 정도 과학적이냐 하는 것은요, 아직도 논쟁의 여지가 있습니다. 분명히 사회과학은 화학이나 금속공학과 같은 자연과학보다는 덜 정확합니다. 그러나 화학자나 기상학자도 항상 맞는 것은 아니죠. 완전 무결한 과학이라는 것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과학은 정확하고 실험에 의해서 데이터에 의해서 규정을 한다고 하지만 이것이 맞아떨어지느냐? 반드시 그러한 것은 아니에요. 예. 과학적 본질은 과학적 방법이 사용되었는지를 중요시합니다. 사회학에서 과학적 방법은 사회 현실에 대한 객관적인 분석입니다. 사회학의 과학적 방법에는 자료 수집과 자료 분석이 있습니다. 사회학의 과학적 방법을 위해서 측정이나 척도나 변수는 중요한 구성 요소입니다. 측정은 경험적 관계에서 형식적 관계를 파악하는 것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과 자료에서 조사 대상의 특정한 성질을 이해합니다. 사회과학에서 척도는 조사 응답자의 태도를 들어서 여러 가지 차원으로 분류하여 수량적 가치로 표현하는 것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서 작업에 대한 사회적 평판을 조사할 때 1에서 5까지의 숫자로 높은 위치와 낮은 위치를 분류할 수 있습니다. 물리학에서 변수는 물리학적으로 조직할 수 있는 존재의 특성을 가리키는데 사회과학에서 변수는 각 개인 또는 다른 사회적 존재를 위해 고정된 성질을 말합니다. 표본과 다른 전제 집단에서는 다른 차원, 양 강도의 관찰이 가능한 성질을 가리킵니다. 변수는 숫자의 분석을 가능하게 하는 사회 계급과 연령, 주택 형태 등 사회적 구성을 측정합니다. 변수의 주요 측정은 인구의 변화를 반영합니다. 사회적 구성에서 변수를 만드는 과정을 우리는 조작화라고 이야기합니다. 변수가 조사의 진정한 측정을 위한 기준이 된다면 가치가 있다고 말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혼율이 사회 긴장을 측정하는 진정한 지표가 된다 그러면은 이혼율은 사회 긴장을 측정하는 조사에 가치가 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죠. 신뢰는 두 개 이상의 차원이나 변수 사이의 규칙적인 관계를 말합니다. 상관관계는 긍정적인 것도 있고 또한 부정적인 경우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직장 생활을 하는 여성의 인구가 많을 때 이혼율이 높아진다면 여성의 경제 활동과 이혼율은 상관관계가 높다라고도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근데 이것은 사실이거든요. 어느 정도는 사실입니다. 이거를 100% 맞다라고 할 수는 없지만은 여성의 사회 참여나 이런 것이 강하면 강할수록 사회로부터 받는 것들이 많고요. 또 여성의 지위도 올라가고 그러거든요. 그랬을 때 뭐냐면은 조금만 이것이 마음에 안 들다고 해도 이혼이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옛날에는 그냥 참고 산다. 뭐 그랬지만은 지금은 그런 것은 좀 많이 사라지는
그러한 형태거든요. 예. 그러나 상관관계가 높다고 하여서 반드시 원인과 결과의 관계를 말하는 인과관계가 따르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직장 여성과 이혼율의 상관관계가 높다고 해서 직장 생활을 하는 여성이 반드시 이혼하는 것은 아닙니다. 물론 이혼율이 높을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도 이혼하는 경우는 아니다. 이혼하는 사람도 있고 아닌 사람도 있는 것이죠. 직장 생활을 하는 여성이 이혼하는 것과 부부 갈등이나 시댁과의 갈등, 문화 지체 등 훨씬 다양한 이유 때문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직장 여성들이 이혼한다라는 것은 맞지 않고 우리가 고부 간의 갈등도 있겠고요. 어떤 것들 부부 간의 그런 갈등도 있겠죠. 예, 이런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가지 직장 여성들은 이혼한다. 어느 정도 뭐냐면은 이혼율이 좀 상대적으로 높을 수는 있어도 반드시 그러한 것은 아니다. 여기에는 여러 가지가 고려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조사 단계입니다. 조사는 계획과 실행과 분석과 보고 등의 단계로 이루어집니다. 계획 단계는 연구과제의 설정, 문헌조사, 가설 설정, 조사 방법의 선택으로 이루어집니다. 먼저 사회학적 조사를 위한 계획 단계가 매우 중요합니다. 연구자는 조사의 첫 단계에서 자신이 관심을 갖고 있는 연구 주제를 선택해야 합니다. 빈곤계층에 대한 조사에 관심이 있다면 다양한 문헌조사를 통해 이미 이루어진 연구 상태를 살펴보고 새로운 연구를 위한 계획을 구상해야 합니다. 문헌조사를 한 다음에는 연구 과제에서 가설을 만들어야 합니다. 가설은 새로운 이론적 명제를 증명할 수 있게 구성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연구 과제를 잘 수행하기 위한 효율적인 조사 방법을 선택해야 합니다. 사회학적 조사 실행 단계에는 예비 연구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는 최종적인 자료 수집 이전에 조사 실행 단계에서 연구자의 조사 방법이 적합한지 실험하기 위한 조사입니다. 응답자가 설문지의 내용을 충분히 이해하는지 확인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이것 제대로 이해를 못하면요, 엉뚱한 조사가 이루어질 수도 있습니다. 여기에서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 조사 방법을 바꾸거나 연구 과제와 가설을 근본적으로 재검토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다시 바꾸기도 하는 것이죠. 조사의 실행은 양적인 분석과 질적 분석의 방법을 이용합니다. 양적 분석과 질적 분석 가운데 한 가지 방법을 선택하는 경우도 있지만 두 가지 방법을 동시에 실행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연구과제의 성격과 조사 대상의 상태에 따라서 다양한 조사 방법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연구자의 재정 상태나 조사 기술의 수준에 따라서 조사 방법을 현실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조사가 실행된 이후에는 자료에 대한 분석과 보고의 단계를 거쳐서 조사 결과가 완성됩니다. 이때 조사 결과가 만족스럽지 못할 경우 조사 방법을 바꾸거나 다시 실행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와 같이 조사 단계는 반드시 순서대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며 조사 진행 과정에 따라 계획 단계로 다시 돌아가 처음부터 시작할 수도 있습니다. 사회학적 조사는 실제로 훨씬 복잡하고 다양한 과정을 거칠 수가 있는 것이죠. 다음에 우리가 다음으로 살펴볼 것은요, 조사 방법입니다. 조사 방법에는 양적인 분석과 질적인 분석으로 구성이 됩니다. 양적인 분석은 사회조사 방법을 이용하는 서베이와 실험이 있습니다. 질적인 분석은 2차 자료를 이용하거나 인터뷰나 참여적 관찰의 방법 등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양적 분석을 우리가 먼저 본다 그러면은요. 사회조사는 과학적 연구를 목적으로 하는 사회학적 조사 연구를 가리키는 데 비해서 서베이는 실험적
실용적 목적으로 가진 사회 실태 조사로 국민의식 조사와 태도 조사, 시장 조사 등 실제적인 목적을 가진 조사를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사회조사와 서베이를 구별하지 않고 사용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 그러면 먼저 서베이는 뭐냐? 서베이는 이 서베이를 수행하기 위해서는요, 먼저 설문지가 필요한데, 설문지는 표준적 설문지와 개방적 설문지가 있습니다. 서베이는 우편과 전화나 인터뷰의 방법을 사용합니다. 우선 서베이는 신속하고 저렴하며 도표로 나타내기 쉽고 인과관계를 설명하기 쉬우며 면접자 편향이 없습니다. 또 응답자들에게 생각할 시간을 주고 조사와 지리적 제한도 없습니다. 반면에 전화 서베이는 응답률이 저조하고 대표성이 낮은 경우도 있습니다. 표적 응답자가 스스로 선택하는 경우 대표성은 더욱 낮아집니다. 또 응답자가 설문지를 잘못 이해할 수 있으며 답변을 자세하게 할 기회가 없습니다. 직접 면접의 경우에는 비용이 증가하며 면접자 편향이 증가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 그러면 표본 추출에는 어떤 것이 있습니다. 양적인 분석에서 표본 추출은 스탬플링은 매우 중요합니다. 표본 추출에는 무차별 표본 추출이 있고 계층적인 표본 추출이 있고 할당 표본 추출의 방법이 있습니다. 대부분의 서베이는 표본이 너무 크기 때문에 한정된 수의 표본이 필요합니다. 무차별 표본 추출은 편향의 가능성을 줄일 수가 있습니다. 수학적 계산을 이용하여서 편적 집단에서 적절한 표본의 수를 선정합니다. 계층적 표본 추출은 집단을 정확하게 각 계층과 층위에 따라 구분하여서 표본을 설정합니다. 남녀 성비나 연령과 도시와 농촌, 평균 인구 비례를 이용하여서 표적 집단의 범주별로 구분하여 표본을 추출합니다. 할당 표본 추출은 계층화된 표본보다 가격이 저렴해야지만 면접자 편향 가능성이 큽니다. 자, 그 다음에 실험에는 어떤 것이 있습니까? 일반적으로 실험 익스페리먼트에는 엄격하게 제한된 실험실 상황에서 실행하는 자연과학적인 조사를 이야기합니다. 이러한 방법은 사회심리학에서 주로 사용하지만은 사회심리학에서는 많이 사용해요. 예, 이런 실험은. 그렇지만 사회학에서는 그리 많이 사용하는 편은 아닙니다. 1971년 스탠포드 대학교의 심리학 교수 필립 짐바로트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은 감옥에서 죄수와 간수의 역할에 관한 스탠포드 감옥 실험이라는 연구를 실행한 적이 있습니다. 예, 이것이 바로 그 필립 짐바로트의 모습이고요. 이 스탠포드 감옥 실험은 여기서 그 학생들을 뽑아서요. 일부는 범죄자로 그리고 일부는 교도관으로 했는데 그런 상황에서요, 교도관이요, 일부러 이것이 그 강압적인 행동을 하기도 했어요. 물론 이것은 실험입니다. 여기에 물론 다 동의를 받고 했지만은 그런데 그래서 실제적으로 감옥 체험을 하는 것이죠. 감옥 체험을 하는데 여기서 교도관이 강압적인 방법을 택하다 보니까 여기 그 죄수들로 있던 그룹에서 뭐냐면은 쿠데타 같은 것이 발생을 했다라는 것이에요. 아무리 실험이라고 하지만은 실제적으로 이것이 강압적으로 다가오고 그랬을 때는 바꾸고자 하는 인간의 욕구 같은 것들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것을요, 이라크 전쟁에서도 이것을 실질적으로 한번 실험을 해봤다라는 그런 얘기도 있습니다. 짐바르토는 실험에 참여한 무리의 대학생들에게 간수와 죄수의 역할을 무작위로 정해준 뒤
각 역할의 행동을 몰래카메라로 2주간 관찰을 해야 했습니다. 간수들은 죄수들에게 정신적인 고문을 하는 등 매우 가학적인 태도를 보였고, 죄수들은 이에 따르지 않거나 아니면 따르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따르지 않거나 수능적인 행동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결국 죄수는 극도의 소란과 폭동을 일으켰고, 간수는 너무 잔인하게 행동하여 2주간 실험 예정이었던 실험이 6일 만에 중단된 그런 사태도 있었죠. 이와 같이 조사에 참여한 사람들이 역할 연기를 하는 경우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실험은 일정한 상황에서 각기 다른 권력을 갖고 있는 인간 행동의 변화에 관한 연구로서 많은 관심을 끌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그 방법론이 이것이 물론 6일 만에 끝나기는 했지만은, 그러나 이런 실험 방법에 의해서 이런 방법론이요, 뭐냐면은 이러한 방법에서 나온 것들이 사회학에서 많이 차용되기도 했었다라는 얘기입니다. 예. 다음으로 우리는 질적 분석입니다. 질적 분석은 주로 참여적 관찰과 문헌 조사로 이루어집니다. 질적 분석을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1차 조사를 실시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1차 조사는 주로 연구 대상 또는 응답자들을 직접 조사하는데, 이때 면접자의 편향이 영향을 주어서는 안 됩니다. 직접적 관찰은 참여적 관찰과 같이 연구자가 연구 대상의 부분이 되지 않고 면접과 설문지를 통한 관찰을 의미합니다. 그러면 참여적 관찰이죠. 참여적 관찰은 현지 조사에서 연구자가 연구 대상 집단의 한 부분이 되어 조사하는 방법을 의미합니다. 청소년 범죄 집단과 같은 특정 집단은 인터뷰를 하기 어렵기 때문에 참여적 관찰 이외의 방법으로 연구하기 어려운 경우도 있습니다. 현지 조사를 통해 연구자는 조사 대상의 집단 행동을 자세히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다른 방법보다 깊은 이해를 얻을 수 있습니다. 다른 상황에서는 나타날 수 없는 일상생활을 조사할 수 있으며 기대하지 않았던 경우가 발견될 수도 있습니다. 관찰자가 연구자라는 신분이 드러나지 않으면 연구 대상 집단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참여적 관찰을 통해 언어를 사용하지 않는 의사소통도 기록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참여적 관찰은 몇 가지 문제점이 있죠. 면접자의 편향에 따라서 결과가 달라질 수 있고, 관찰자의 존재가 집단 행동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연구자의 기술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 밖에도 참여적 관찰에는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연구 대상 집단에 들어가기 어려운 경우가 있습니다. 조사 과정에서 어떤 사건이 생겼을 때 기록하지 못하고 그 후에는 잊어버릴 수가 있습니다. 범죄 집단과 종교 집단에 들어가 참여적 관찰을 할 경우 법률적, 도덕적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참여적 관찰은 일반적으로 오랜 시간이 필요하고 비용이 많이 들며 연구자의 일상생활을 방해할 수가 있습니다. 질적 분석의 경우 무엇보다도 표본을 추출할 때 발생하는 선택 평양이 연구의 오류를 만드는 원인이 될 수도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인터뷰죠. 인터뷰 또는 면접은 구조화된 인터뷰 또는 비구조화된 인터뷰로 나눌 수 있습니다. 구조화된 인터뷰는 일정한 격식이 있고 명확한 순서와 한정된 질문으로 구성이 됩니다. 이는 서베이를 위한 인터뷰에서 주로 사용됩니다. 이에 비해서 구조화된 인터뷰는 순서 없이 질문하고 질문을 다시 문장으로 만들어 사람들을 인터뷰에 참여하도록 유도를 합니다.
이는 단기간에 걸친 인터뷰에서 사용하기도 하고 참여적 관찰과 같은 장기적 조사에서 사용하기도 합니다. 조사자는 인터뷰에서 질적 자료를 수집할 수 있고 연구 대상에 대한 깊은 이해를 할 수도 있습니다. 반면에 조사자가 면접 대상을 어떻게 선정하는지에 따라서 면접자 편향이 생길 가능성이 있습니다. 인터뷰에서 주의할 점은 중립적인 태도와 복장을 갖춰야 한다는 것이죠. 조사자의 태도와 복장이 응답자의 답변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조사자는 응답자의 답변을 미리 판단하지 말아야 하며 특정한 답변을 유도하는 비언어적인 표현도 하지 말아야 합니다. 자, 그러면은 2차 자료조사죠. 먼저 2차 자료조사는 공식적인 통계나 이미 출판된 연구자료와 같은 2차 자료를 이용합니다. 또는 연구 대상의 일기와 개인 자료를 이용하기도 하는 것이죠. 공식적인 기록은 언론 보도나 단행본이나 소설이나 전기나 자서전 등이 포함되고요. 2차 자료를 이용하는 장점은 뭐냐? 이럴 때는 비용과 시간을 절감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나 정체성과 객관성이 부족할 수 있으므로 조사 방법에 맞는지는 반드시 확인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우리는 생애사 연구입니다. 서약은 개인의 인생사에 관한 자료를 이용하기도 합니다. 이는 자연과학에는 없는 방법이기도 하는데요. 주로 개인과 비구조화된 인터뷰를 통해서 사실을 수집하거나 편지나 사진이나 일기 등을 이용하기도 한다는 것이죠. 이는 역사학이나 인류학이나 심리학에서 사용하는 방법으로서 이야기나 일화나 역사적 내용의 자료를 분석하며 개인의 생애에 대해서 상세히 기술하기도 합니다. 특정 개인의 전기 자료를 이용하거나 편지의 신문 보도 자료로 활용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는요, 신뢰도의 문제가 있을 수 있어요. 우리가 개인사 같은 경우에는요, 이 개인의 역사가 사실에 입각해서 쓰기도 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들도 많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경우는 뭐냐면은 우리가 역사적 자료로도 사용되기도 하지만은 그러나 여기에는 신뢰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일을 할 때에는 이 생애사를 할 때에는요. 뭐냐면은 이것과 더불어서 다른 방법, 그 시대에 있었던 그 당시에 있었던 사회적인 환경이나 또 자료나 어떤 신문기사나 이런 것들을 우리가 같이 할 때에는 어느 정도 이것을 보완하기도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생애사 연구들은 이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2차 자료조사, 아까 이야기했었던 2차 자료조사 같은 경우에도요, 우리가 객관성에 있어서는 조금 신빙성의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을 할 때는 항상 보완 자료들이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예, 그러면은 이번 시간 강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